1500년 전 바다 위에 도시를 세운다는 기발한 발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드리아 해 위에 건설된 이 고색 창연한 도시는 위대한 예술 작품의 산실이자 수많은 예술가들이 찬미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 위에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불후의 걸작, 이곳은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로 들어선 순간 모든 이동은 배로 이루어집니다. 이탈리아 동북부 아드리아해에 임한 베네치아는 베네토 지방의 주도이자 항구 도시입니다. (5세기경) 갯벌 위에 수백만 개의 말뚝을 세워 건설했다는 이 경이로운 수상도시는 수세기에 걸쳐 이룩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오늘에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베네치아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갈릴레오가 천체를 관측했다는 종탑이 오늘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11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베네치아는요, 세계 도시의 1위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한 지리 조건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안에는요, 아주 귀중한 보석 같은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드리아의 거센 조류와 집안 침하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년에 6개월 바다의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위험에 직면하는 베네치아는 이미 상습 침수 도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말뚝을 박아 만든 지반이 서서히 침하되어 온 데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까지 상승하면서 도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년 3천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베네치아를 찾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거대한 방벽을 쌓는 모세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베네치아로 들어가는 관문, 웅장함으로 옛 공화국 시대의 영광을 과시하는 이 건축물은 총독 관저로 사용됐던 두칼레궁입니다. (9세기경) 건축된 두칼레궁은 5차례 큰 화재를 겪고 난 뒤 북방의 고딕 양식과 베네치아의 오리엔트 양식이 결합한 베네치안 고딕 양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손엔 칼을, 한 손엔 저울을 들고선 정의의 여신을 중심으로 그 밑으로는 베네치아를 수호하는 수많은 성인들이 아드리아해 앞바다를 수백 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가장 위대한 베네치안 고딕 건축물로 손꼽히는 두칼레궁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막강했던 부와 권력을 실감나게 합니다. 총독이 취임식을 치렀다는 거인의 계단을 올라가면 건물의 위층에는 공화국의 가장 강력한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모양을 한 이 상자는 은밀한 고발을 위해 사용된 일종의 투서함이었습니다. 유럽의 왕들이 요새화된 성에서 살던 중세시대에도 베네치아 사람들은 화려한 궁을 짓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두칼레궁의 화려함에 비해 베네치아 총독의 권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평의회 의원의 참석 없이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회의실은 연회장이고 동시에 평의회 의원들이 총독을 선출하던 곳입니다. 이곳은 베네치아를 지배했던 총독들의 초상화와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묘사한 그림들로 가득한데요. 특히 16세기의 대표 화가인 틴톨레토가 그린 벽화 천국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유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장인물만 700명이 넘는다는 이 엄청난 규모의 그림은 1000년 가까이 독립공화국으로 지중해를 호령했던 베네치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웅장한 두칼레궁이 도시를 비호하고 있다면 베네치아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건 나란히 서 있는 산 마르코 대성당이었습니다. (9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옮겨온 복음서의 저자 성인 마르코의 유해를 모신 곳인데요. 비잔틴 성당을 본떠 11세기부터 짓기 시작한 현재의 건물은 5개의 돔에 천사와 성인의 조각상으로 장식된 여러 개의 첨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벽면을 수놓은 황금빛 모자이크 장식과 유려한 문양의 대리석 조각은 동서문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세계 건축 미술사의 역작으로 손꼽힙니다. 대성당의 4개의 출입구 천장에는 성자 마르코의 유해를 옮겨온 과정이 프레스코화로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베네치아의 상인이 당시 무슬림이 지배하던 이집트에서 유해를 싣고 나오기 위해 돼지고기로 덮어 나왔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돼지고기는 무슬림들이 금기시하는 음식입니다. 이후 성자 마르코는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 됐는데요. 베네치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날개 달린 사자상은 바로 성자 마르코를 상징합니다. 지중해의 해양 왕국으로 세력을 떨쳤던 베네치아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진귀한 보물들로 대성당을 장식했습니다. 본래 그리스 소유였던 4마리의 총독말은 십자군 전쟁 때 약탈해온 물건인데요.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프랑스로 옮겨졌다가 1815년 다시 베네치아로 반환되었습니다. 현재 성당 외부에 있는 이 총독말은 모조품입니다. 해양 왕국 시절의 베네치아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총독말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산 마르코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1797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는 베네치아를 함락시키고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이곳 산마르코 광장을 본 나폴레옹 황제는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살롱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무리가 아닙니다. 광장 어느 지점에서 보더라도 모든 건축물이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오래된 상점과 카페가 즐비한 산 마르코 광장에서 비둘기 떼는 또 하나의 명물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는 비둘기들이지만 이 비둘기의 배설물은 대리석 건물과 조각상을 부식시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 비용만 한 해 수만 달러, 보수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5세기 이민족들의 침입을 피해 막다른 곳까지 쫓겨온 피난민들은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과 진흙 땅 위에 생존을 걸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처음 도시를 세웠을 때와 비교하면 수면이 1.8m나 상승했다고 하니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치아의 섬들은 177개의 작은 수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요.
한 채의 땅이라도 아끼기 위해 두 사람이 가기에도 빠듯한 좁은 골목을 냈습니다. 이 작은 수로들은 바닷물이 고여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베네치아는 이렇게 물길을 따라 형성됐는데요. 수세기에 걸쳐 차례로 형성된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베네치아가 걸어온 역사를 말해줍니다. 일찍이 건물 외벽에 금박칠을 했다고 해서 카도로, 즉 황금궁전이라 불렸던 이 건물은 1420년 완성된 베네치아 고딕 건축의 걸작입니다. 무리한 개조공사로 몸살을 앓았지만 여전히 우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치아에 남아있는 역사적이며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들은 약 450여 채 정도입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에 완성된 이 건물들은 세계 건축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그리스 신전을 겹쳐 올린 듯한 2층 구조와 백색의 대리석 전경으로 유명한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입니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고전적이면서도 정돈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고대 건축의 원리 위에 민간 건축을 접목한 16세기 이탈리아 건축의 거장 팔라디오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넓은 공간에 풍부한 자연 채광 효과를 중시하고 개별 건축 요소들을 조화로이 배치한 팔라디오 양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17, 18세기) 문화적 황금기를 맞은 베네치아는 바로크 양식에도 정열을 바쳐 아름다운 건축물을 앞다퉈 건설했습니다. 현재 보수 중인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은 17세기의 건축가 롱게나의 작품인데요. 당시 베네치아를 휩쓸었던 페스트가 끝나고 이를 감사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지중해를 도는 크루즈는 매번 2,000명이 넘는 승객들을 베네치아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물 위의 중세도시 베네치아를 만끽하려면 역시 곤돌라가 제격이죠. 흔들리다라는 의미의 곤돌라는 과거 귀족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던 수단이었습니다. 한껏 화려하게 치장하고 귀족들을 싣고 다니던 이 멋진 배는 이제 낭만을 즐기려는 이방인들의 차지가 됐네요. 베네치아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운전 실력까지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곤돌리에 이들이 운전하는 곤돌라가 비좁은 물길 위를 미끄러져 가는 동안 사람들은 중세 베네치아의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흔들리는 바다 위에 말뚝을 세워 건설한 작은 국가 베네치아는 14세기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서처럼 동방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베니스 상인들이 그 원동력이 됐는데요. 이곳 해양사 박물관에는 해양 왕국으로서 베네치아가 걸어온 역사가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농사지을 땅 한 평 없는 바다 위에서 무역은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선택은 이 작은 왕국을 지중해를 호령했던 해양 대국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친토로라 불리는 이 황금색 배는 매년 그리스도 승천일에 사용됐는데요. 베네치아의 지도자는 이 배를 타고 아드리아 해로 나가 황금 반지를 던지며 바다와의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거대한 상선과 군함이 드나들었던 대운하로 지금은 관광객들을 태운 수상 택시와 수상 버스가 분주히 오갑니다. 베네치아의 중심부를 S자로 관통하는 길이 3.8km의 대운하는 찬란했던 베네치아 역사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크고 작은 운하는 무려 400여 개가 넘는 다리로 연결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다리가 리알토 다리입니다. 대운하의 중심부에 위치한 리알토 다리는 예로부터 베네치아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은요, 1591년에 세운 리알토 다리입니다. 지금 리알토 다리에는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름만 들어도 너무도 화려한 미켈란젤로, 팔라디오, 안토니오 디 폰테 등이 이 다리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 다리는요, 피렌체의 그 베키오 다리처럼 그 다리 위에는 고급 상점이 즐비합니다. 지금은 귀금속과 가죽 제품 등을 파는 점포들과 그것을 구경하는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데요. 그러나 과거엔 온갖 시장과 관공서, 어음 교환소 등이 밀집해 있어 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주변으론 상인들이 살았던 호화로운 저택들이 즐비했습니다. 아드리아해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이 거래되는 베네치아의 수산시장입니다. 베네치아에서 싸고 신선한 생선을 사려면 두말할 것 없이 이곳에 가면 됩니다. 비록 기름진 땅은 없지만 아드리아해가 품어주는 풍부한 해산물은 이곳 사람들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훌륭한 양식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잦은 침수로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수산시장의 분위기도 예전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낭만의 도시 베네치아는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그 명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에서 괴테, 릴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와 예술가들의 일화가 살아있고 그들의 낭만이 숨쉬는 곳. 설령 사라진다 해도 베네치아는 영원히 세계인들이 동경하는 도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베네치아에서 서쪽으로 약 70km를 달려가면 이탈리아 건축의 거장 팔라디오의 혼이 숨쉬는 도시 비첸차가 있습니다. 팔라디오와 그의 제자들이 세운 비첸차의 유명한 건축물들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팔라디오는 건축뿐 아니라 비첸차의 도시 구상과 설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의 건축은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지의 도시 건설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내 곳곳에 있는 팔라디오의 모습은 그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게 합니다. 팔라디오는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르네상스 최후의 거장으로 불려지는데요. 북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이곳 비첸차에서 시작된 팔라디오의 건축 양식은요, 고대 건축을 본보기로 삼은 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축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럽 여러 나라의 그 도시 계획 발전에 영향을 끼칩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요, 팔라디오가 만든 키에리카티 궁입니다. 그리스풍의 위엄을 보여주는 키에리카티 궁은 팔라디오 작품 중 가장 성숙한 작품에 속합니다. 비첸차의 팔라디오 건물 대부분은 수리할 때 반드시 전통적인 자재를 써서 건축 당시의 겉모습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도심에 미완성인 채 남아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총독 공관으로 사용됐던 이 건물은 1580년 팔라디오가 사망했을 당시 일부만 세워진 상태였는데요. 비록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팔라디오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대칭적인 구조의 아름다움과 코린트식이라 부르는 특유의 기둥 장식의 웅장함이 살아 있습니다. 팔라디오의 건축 양식은요, 고대 로마의 원주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총독 관저는요, 특이하게도 이 대리석은 똑같습니다. 밑반의 기반은 대리석은 똑같지만 그 위쪽에는 대리석을 사용하지 않고 붉은 벽돌을 마감해서 둥글게 원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두 개의 창으로만 이루어진 이 기묘한 건물 역시 팔라디오의 미완성 작품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높은 기단 위에 힘차게 솟아있는 코린트식 기둥 장식이 비범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팔라디오는 상당히 많은 건축물들을 미완성으로 남겨야 했는데요. 빈첸초 스카모치나 칼데라리 같은 그의 제자들이 뒤이어 건축했지만 설계한 그대로는 실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팔라디오가 남긴 역작들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실내 극장이라는 올림피코 극장은 팔라디오 최후의 작품이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이곳 역시 완성을 보지 못한 채 팔라디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극장 공사는 제자인 빈첸초 스카모치에게 계승됐고요. 1585년 첫 상연한 오이디푸스 왕은 올림피코 극장의 첫 흥행작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천장을 설치한 이 반원형의 극장은 고대 로마의 극장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원근법을 이용해 입체적인 무대를 설치했는데요. 음향 효과 또한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관객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석 위로는 수많은 조각 작품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 위용에서 엄숙함마저 느껴집니다. 올림피코 극장은 현재까지도 극장 건축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팔라디오의 건축은 귀족들 사이에도 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돌로 쌓은 그리스의 꿈이라고 칭송한 귀족 저택 빌라 카프라입니다. 팔라디오가 설계한 이 저택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적인 신전 건축 구조를 따르면서 하루 종일 자연 채광이 들도록 설계됐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운 대저택입니다.
저 집은요 1550년 짓기 시작해서 팔라디오가 죽자 제자 스카모츠가 완성한 그러한 집입니다. 저 집의 특징은요 둥근 지붕에 직사각형으로 각 방향에 원주 6개씩을 세우고 집 내부에는요 유명 조각가와 화가들이 집 내부를 치장했습니다. 실내 각 홀의 돔과 벽 안쪽 면은 당시 유명 작가들의 벽화나 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팔라디오 사후에 추가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곳은 빌라 카프라의 중앙 홀입니다. 벽면의 프레스코화는 도리니의 작품이고 돔 천정은 루비니의 작품입니다. 이런 돔 모양을 갖춘 건축을 로톤다라고 부릅니다. 팔라디오의 수많은 작품들은 비첸차에 흩어져 있는데요.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 건축물의 모티브로 사용되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채 살아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아름다움은 그저 예술가들의 작품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베네치아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와 생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네치아는 침수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요. 먼 옛날 그들의 조상이 역경을 딛고 갯벌 위에 불후의 걸작을 남겼던 것처럼 물 위의 도시 베네치아도 영원히 지속되길 기대합니다.